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IPS의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두 가지 사이드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특허, 특히 IP 분쟁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패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각 기술마다 어떻게 가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IP 분쟁 대응, 그 중에서도 특허 분쟁 발생 시 기업들의 초기 대응 방법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특허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뉴스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특허 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근데 대기업에 비해 가지고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특허 분쟁에 아프고 멍드는 중소기업, 기술 특허 분쟁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있죠,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좀 중국이라든가 미국, 해외에서 당하는 일도 빈번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이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 신안 합쳐서 대략 한 4천 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침해 금지 소송 같은 경우는 약 200건 정도. 1번과 2번에 대한 항소심, 즉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죠.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항소심 같은 경우는 1000건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꽤나 많은 숫자의 특허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나온 기사인데 중소기업, 특허소송 대기업의 전패. 사실 삼성이나 LG, SK, 현대 같은 대기업은 특허팀이 꽤나 잘 갖춰져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은 인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특허 분쟁을 잘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이제 2019년에 독일에서 판매 금지 관련해 이제 경고장을 받아가지고 그에 관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옵트록텍이라는 회사가 광학 부품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비압이라는 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아가지고 그 관련한 분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특허 분쟁이 뭔지 간단하게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우선 특허 분쟁이라면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절대 다수를 이루는 게 이제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의 보유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 중인 상대방에 대하여 특허 침해 금지, 특허 침해 금지라 함은 제품을 생산하지 마라,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라. 이런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내라. 이런 걸 요구하는 행위를 특허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남의 특허를 이제 침해를 했다고 보면은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사적 제재, 두 번째는 형사적 제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사적 제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침해 금지, 생산이나 판매 자체를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손해배상액.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로열티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겠네요. 생산 판매한 물품에 이익을 얻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의 일부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네가 이 정도 이익이 났으니까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특허권자한테 내.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침해 금지랑 로열티 중에서 어느 게 더 리스크가 있을까요? 당연히 침해금지 판결이 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해금지 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개발팀, 영업팀, 마케팅팀 그리고 얘네들을 서포트하는 뭐 인사팀이라든가 총무팀이라든가 다른 부서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게 이제 회사인 거죠. 근데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사업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그에 반해 손해배상, 즉 로열티를 조금 내는 거는 내가 이미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거기로부터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특허권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는 제품의 예를 들어 10% 정도만 침해금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세트, 협상을 해가지고 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가장 큰 특허 분쟁에서 문제는 대응 능력 자체가 사실 부재합니다. 예. 근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팀이라든가 특허 전담 인력을 넣을 수 있을 만한 회사 상황의 여유가 없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이건 회사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몇 천억 정도의 매출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특허를 전담해가지고 출원을 한다거나 분쟁을 담당한다거나 그런 회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 출원과 관련되어서는 일을 좀 많이 해봤는데 특허 분쟁 자체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게 업계 뭐 변리사라거나 변호사들도 사실 단순 심판권, 뭐 거저결정 불복 심판이라거나 아니면 무효 심판이라거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런 단순한 심판권만 다뤄봤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비즈니스와 연결된 어떤 대응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전반적인 토털 사이클을 경험해본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초동 대응에서 이제 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뒤에서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경고장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내가 특허권이 있는데 너한테 네가 만드는 제품이 내 특허권을 침해했어. 이렇게 이제 레터를 날렸을 때 미안해 이러면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아는 누구누구 전문가 어디로부터 소개받은 전문가로부터 그 자문 정도를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어딘가를 알아봤는데 얘네가 수임료가 낮더라. 여기로 하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쟁 자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섭외를 해가지고 사건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아름아름 그다음에 수임료를 낮게 부르는 곳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사건이 자칫 꼬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리스크를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그 사건에 따라 가지고 돈을 많이 주거나 혹은 아니죠. 리스크 밸류에이션이 실패해서 돈을 많이 주거나 혹은 돈을 주고 해결해야 되는데 강공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건은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강공으로 나가거나 어떤 사건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강공으로 나가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돈을 엄청 많이 주고 끝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로서의 리스크가 또 뭐가 있냐면 회사 대표 또는 CEO가 굉장히 타임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회사 대표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품도 판매를 하셔야 되고 영업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전반에 관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특허 분쟁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 금지를 당한다면 사실 사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계약서라거나 앞으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봐주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에 조금 빠지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분쟁을 당한다. 그랬을 때 이미 분쟁은 발생한 거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분석을 해보고 나서 만약 리스크가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당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특허 분쟁을 당한다. 내가 이제 당하는데 상대방은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상대방이 공격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길 때까지 몇 개의 허들을 넘어야 될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로 그 친구가 가진 특허가 내 제품 관련해가지고 침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특허가 무효가 아니어야 돼요. 세 번째, 만약 소송인 경우에는 침해이기도 하고 특허가 유효이기도 한데 이거를 대리인이 잘 이해해가지고 법관, 특히 미국 소송이라면 그 배심원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되죠. 네 번째, 뭐 세 번째와 연관된 말인데 결국 판사나 심판관이 내 말을 들어줄까? 다섯 번째, 원고나 클레임 제기자가 분쟁을 끌고 나갈 능력 혹은 돈이 그렇게 있느냐.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허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크게 분쟁의 종류는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내 분쟁이든 해외 분쟁이든 똑같아요. 첫 번째 경고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레터. 누군가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제품이 내 특허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해하지 마세요. 아니면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경고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소송. 즉 바로 경고장 없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딘가에서 법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경고장을 받은 후에 양사 사이에서 어떻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 시 좀 어떻게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경고장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소송이라면 소장이 있을 거잖아요. 소장 내용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나서 바로 답장은 하지 마세요. 바로 답장을 하지 마시고 우선 분석이 먼저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답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침해를 인정을 한다거나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보니까 좀 침해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얘가 날 좀 살살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좀 순진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오산이시고요. 절대 침해를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답변을 보내시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분쟁 진행 경험이 많은 로펌을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이제 바로 아실 만한 베리빅 로펌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비쌉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는 경험이 많고 이런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믿고 맡기실만 한데 여러분의 생각 외로 굉장히 비싸고 워낙에나 사건이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나한테 가까이 있는 로펌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없으세요. 물론 주변에 있으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특허 분쟁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나가셔야 될지 요거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라든가 블로그, 구글을 통해 가지고 특허 분쟁 쳤을 때 거기에 나오는 로펌들한테 이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을 수임을 하시면 굉장히 수임료의 많은 부분을 그 포털 업체에 지불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용 대비 과연 내실 있는 업무가 진행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퀘스천을 가지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해외 사건인 경우든 국내 사건인 경우든 우선 첫 번째 분쟁에 경험이 많은 그 로펌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해외 사건일 경우에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해외 사건일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내 로펌을 선임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비용하고 커뮤니케이션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사건이든 국내 사건이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냐면 기술 분석, 그 다음에 특허 분석, 그 다음에 무효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해외 사건이든 국내 사건이든 한국 로펌에 있는 변리사나 변호사들이 가장 싸게 잘할 수 있어요. 즉 미국 사건이라도 일본 사건이라도 혹은 저기 뭐 독일이든 말레이시아 사건이든 한국에 있는 변리사들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실 저기 뭐 어디 주요국이 아닌 뭐 파키스탄이라거나 아니면 브라질이라거나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쟁이 걸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혹여 그쪽에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한국에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비용이 사실 더 비싸고 한국보다. 해외 로펌을 선정할 때는 그 소송에 걸렸을 경우에 해외 특유의 절차 및 법원 대응에 해외 로펌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소송인 경우에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라든가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때 해외 로펌이 필요한데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전에 끝난다. 그러면 해외 로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 로펌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서 케이스를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고장인 경우에는 더더욱 해외 로펌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경고장을 받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소송으로 번진다면 그때 가가지고는 해외 로펌을 선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해외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끝날 수 있다면 해외 로펌을 당장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소송인 경우에는 국내 로펌이 해외 로펌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분쟁 전문 로펌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경고장이든 소송이 걸리면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뭐냐면 기업 자체에서 하셔도 좋고 기업이 못하는 경우 여러분께서 선임한 로펌의 변리사가 아마 대신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토 포인트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놨죠.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찾아보면 첫 번째 상대방이 누군지 이거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특허의 내용이 뭔지, 이 특허의 기술적 내용이 뭔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특정한 제품,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너네
어떤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내용을 썼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의 매출액은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예. 근데 상대방이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다른 제품도 그 특허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매출액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두 개가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번째는 특허 자체가 침해가 되는가, 그렇다면 이 특허는 유효한가.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침해성과 유효성을 검토를 해서 특허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특허 포지션이 어떻느냐? 두 번째, 그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멀티플라이 한 게 여러분의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이 어떤 벤더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런 거라면은 그 공급을 받을 때 구매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본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계약서에서 특허 보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제품의 엔지니어, 관련 제품의 영업, 매출 담당자와 로펌 사이에 이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1순위는 어떤 거냐면 그 관련 제품의 기술, 제품 자체의 특징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거기다가 만약 그 제품과 관련된 비즈니스 상황까지도 잘 알 수 있다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 이 특허 분쟁을 담당하실 분과 그 다음에 로펌 이 세 개 간의 연결고리를 구축하시는 것. 상대방에 대한 이제 조사는 아까 위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일반 기업이냐, MP이냐, 그 다음에 특허 분쟁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고 비용을 지불할 만한 기업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우선 어느 정도는 러프하게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구글링을 통했는데 회사가 잘 안 나오는 회사예요. 일반 기업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회사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약간은 안심을 해도 되겠죠. 아, 얘네들이 그냥 떼내기로서 돈을 조금 타내려고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사실 조금 안심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딱 봤더니 굉장히 소송을 빈번하게 하는 애고 평가도 되게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런다면 약간 긴장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겠죠. 우선 특허 경고장이든 소장이든 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내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장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스크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답장 전에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번 됐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잖아요. 그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따라 가지고 계속 비정기적으로 밸류에이션 가치가 변해요. 즉 리스크가 처음에는 이 정도였다가 내가 얻게 된 추가 정보에 따라 가지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처음에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 가지고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최초 분석 같은 경우에는 로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내부에 기업 자체에 특허 분쟁 전문가가 있지 않은 이상 기업 자체적으로 내가 리스크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조금 쉽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이라든가 소장의 그 민감한 그 내용이라든가 어감 자체를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침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무효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회피 설계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관련 제품 매출액이 얼마지?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외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 이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이 제품에 대한 지금 고객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소송이 진행하게 될 경우, 분쟁을 진행하게 될 경우 로펌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되지? 그다음에 상대방이 지금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다 같이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리스크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대응 전략을 설정을 하셔야죠. 해외 분쟁의 경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 로펌 중에서 해외 분쟁을 진행해본 전문가가 극소수예요. 사실 그 전문가들은 기업 내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섭외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해외 분쟁 초동 대응 절차는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해외 분쟁 경험이 있는 국내 로펌 전문가를 섭외하세요. 즉 아까도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대한 분석,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전략 구성 먼저 국내에서 다 먼저 진행을 하세요. 경고장의 경우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외 로펌을 선임할 필요성은 극히 적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분석한 걸 가지고 그 해외의
특유적인 법리 때문에 그거를 좀 리뷰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는 생길 수도 있겠죠. 소송인 경우에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각 나라마다 정해진 기간 전에 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정해진 기간이 예를 들어 한 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2달까지도 상대방과의 협의하에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답변서 작성 전 협상을 통해 분쟁을 끝낼 수도 있다면 해외 로펌 같은 경우는 선임이 불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국을 든다고 하면 미국에 정말 수천 개의 로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허 출원 전문이냐, 분쟁 전문이냐 이걸로 나눌 수 있고 어느 회사는 IT 기술을 잘하는 회사, 어느 회사는 바이오 기술을 잘하는 회사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분쟁을 잘하고 지금 소송에 걸린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로펌을 선정을 하고 나면은 그 비용이라든가 국내 로펌이 해야 될 일, 해외 로펌이 해야 될 일, 이거를 투드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혹은 말레이시아든 우리나라보다는 다들 수임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경고장인 경우에는 그냥 국내 로펌하고 기업 간의 협업 체계만 그냥 갖추시면 되고 소송인 경우에는 기업, 국내 로펌, 해외 로펌 이렇게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좀 분쟁 관련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셔야 될지 요거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특허법인 IPS의 이진혁 변리사라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 트렌드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